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소리타파 TV 한국자유연합의 송명훈입니다. 네, 오늘은 방송을 개소리타파 쪽에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군데를 방송을 동시에 송출하면서 한쪽이 자꾸 끊어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신경 쓰다 보니까 방송 내용에 집중을 못하는 게 있어서 개소리타파 TV에서 방송을 하고요. 예, 개소리타파 TV에서 방송한 내용을 한국자유연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재방송을 보실 때는 재방송 다시 보기를 하실 때는 한국자유연합에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쪽에 채널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야기할 게 좀 많아서 방송을 좀 빨리 시작을 했어요. 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전반의 정치 현상과 세계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나름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상한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개구매 친구매님, 예. 안녕하세요. 예, 나그그레님,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뭐 사건들이 많아요. 예.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상한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중국 경제를 쥐고 있는 상하이방과 시진핑의 권력 싸움, 거기서 시진핑이 상하이방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이제 일을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상하이방은 또 그것을 갖다가 시진핑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유시민이 연임 가능한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직을 버리고 나와서 뭔가 버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친중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정리를 좀 많이 해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진정한 우리의 적들이 누군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예. 자, 일단은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드리다가 주요한 이야기 쪽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본에서 수도권, 일본 수도권, 동경이죠. 동경에서 이제 10년 만에 이제 강진이 났어요. 10년 만에 강진이 났는데, 10년 만에 강진이 났는데, 이제 뭐 한 5도가 좀 넘는 그런 강진이 났어요. 5도가 좀 넘는 강진이 났는데, 이걸 보고 이제 사실은, 강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열차 탈선하고, 뭐 이래서, 5.9, 그러니까 6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지진이 났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강진 정도로 해석하진 않아요. 일본에서는, 지진을 해석을 할 때, 1에서 4까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5약, 5강, 그 다음에 6약, 6강, 7약, 그 다음에 7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그 지진 안에서도 이제 세분화해서 하고 있어요. 그 리히터 규모나 이제 매그니튜드 규모 이런 걸로 이제 지진을 갖다 이야기할 때는 이제 하나의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4에서 5까지 올라갈 때마다 지진의 크기는 1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의 규모는 10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곱하기 10이 되는 겁니다. 6의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7의 지진이 난다 그러면은 그 6의 6강도의 10배가 나는 거예요. 6강도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6이 아니라 60이 나는 거예요. 곱하기 6의 10배니까 60이 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6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6이 나면은 견뎌낼 건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열차들, 우리나라 집안, 우리나라 교각들, 이런 부분에서 옛날에 져진 것들 같은 경우는 5.9라는 지진이 나면은 우리나라 건물들은 대부분이 옛날 30년, 40년 된 건물들은 대부분 다 무너져요.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자, 이제 일본 이제 여기서 이제 일본 소방청은 이 충격으로 지바현을 비롯 도쿄도, 사이타마현, 가나와현 등 지역에서 최소 32명이 다쳤고 중간직계했다. 이 가운데 중상자는 3명이다. 이게 일본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일어나는 거지. 이게 일본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잣대죠. 잣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잣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폭이 420으로 하죠. 420. 그 다음에 297. 97. B가 해서 300으로 해서 자. 자, 우리나라에서 자, 요번에 이제 일본에서 지진이 난 거 같은 경우에는 5.9의 지진이 났지만은 실제 일본 수도권의 동북부를 거쳐가지고, 그 동경만 쪽입니다. 동경만 쪽에서 동북부 쪽으로 하면은 거기에 지각판이
세 개의 지각판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 세 개의 지각판이 연결돼서 서로 간에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아, 큰 사랑님, 예, 대구 내려오실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저기 그 대구 내려오시면은 뭐 한번 만날까요, 큰 사랑님? 예. 큰 사람이 만약에 대구 내려오셔가지고 그 뭐 이렇게 한번 저기 그 오실 것 같으면 뭐 저녁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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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저녁에 한번 만나죠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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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 예, 전화 주세요. 예. 자, 지각판들이 이렇게 밑으로 가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 그 5.9라는 지진은 동경만에서 이제 그 날 수 있는 그 지진의 아주 약한 그런 지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근데 동경 수도권 지역에서 5.9라는 지진이 났으면 이게 지금 동경 일본은 약간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일본에서 동경 지역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일단은 일본 자체는 그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동경 쪽에서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지진이 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동경에서 동북부 쪽으로 해서 있는 쪽의 해상 쪽이거든요. 그쪽 해상 쪽에서 만약에 지진이 크게 나버린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완벽하게 대지진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쇄적인 세 개의 지각판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각판과 하나의 지각판이 붙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면 나머지 지각판도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또 나머지 두 개의 지각판이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연쇄적으로 되면서 동경대지진을 그러니까 엄청난 지진을 갖다가 일으킬 수가 있는, 그래서 그것이 학자들에 의해서 60년 내에 동경에서 지상 최대, 사상 최대의 매그니튜드 9,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지진이 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많은 학자들이 예견을 하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탐침 같은 걸 갖다가 해상 또는 해저에다가 박아놓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9 정도의 지진이 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자, 우리나라 건축물들이 지진에 대해서 이제 약한 이유를 갖다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 지진이 있은 김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일본 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여기에 그 구조가 이거 뭐야? 왜? 스팟 브러쉬 도구. 3 3으로. 자, 우리나라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건축물은 한국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이제 RC 건축물로 되어 있어요. RC라 그러는 거는 레미콘
콘크리트 구조라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CONC 이렇게 썼어요. 예, 콘크리트 건물이다. 이래서 RC 레미콘 콘크리트 건축물이 많아요. 예. 근데 자 이러면은 근데 RC로만 짓느냐? 예. 자, 우리가 지금 현재 RC로 져진 건축물들을 보면은 주로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이 RC 구조체로 돼 있어요. 예. 이것은 안전하냐? 예, 안전 오케이예요. 예, 그러면 지진에 얼마까지 강도에 견딜 수 있느냐? 예? 지진에서 6.5에서 7 정도까지 견딜 수 있어요. 7. 예.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요거는 7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아파트는 이게 따지면은 이제 지금부터 한 연령이 이제 수령이 아파트 수령이 1980년대에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좀 많이 짓기 시작을 했어요. 1980년대에 진 아파트들이 견딜 수 있는 것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진도 5에서 6 사이에 붕괴될 수 있어요. 예, 1980년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50년 된 50년 된 이제 그 구조기 때문에 이때의 설계가 어떤 거였냐면 허용응력 설계라는 걸로 이래 가지고 허용력 설계이기 때문에 이 허용력 설계로 인해서 지어진 것이 이거 이제 안전율이라는 걸 갖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7에서는 완전 붕괴돼요. 완전 붕괴. 예. 자, 그리고 1990년대에 진 건축물 같은 경우에서는 예, 한 6에서 6.5까지는 예, 견뎌내요. 예. 이거는 예, 근데 견뎌내요. 근데 7에서는 완전 붕괴될 수 있어요. 완전 붕괴. 예.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이제 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7까지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7까지는 부분 붕괴만 되고 인명이 다칠 수 있는 인명이 이 구조체에 깔려 가지고 구조체라 하면 그 콘크리트 더미죠. 예,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서 죽는 일은 없어요. 예. 근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파트들 APT 아파트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안전해요. 예, 문제는 여기서도 아파트가 있는데 주상 복합 아파트가 있고요. 이게 보통 고층이죠. 예, 주상 복합 아파트가 있고 일반 아파트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보통 중층에서 중고층 이 정도 되죠. 그러면 보통 요게 6층서부터 해가지고 한 25층 정도까지. 예, 고층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뭐 50층, 뭐 40층서부터 해가지고 거의 100층까지 이렇게 있어요. 자, 주상복합 아파트 이 초고층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조가 달라요. 자, 얘는 SRC로 돼 있고 얘는
RC 구조예요. 자, 조금 전에 요 아파트 수령에 따른 요 붕괴 그거에서 이 RC 같은 경우가 이 RC가 안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SRC라는 거는, 예, 이거는, 조금 더 진보된 기술이에요. 진보된 기술이에요. 예. 근데, 자, 진보된 기술인데 SRC가 문제가 있어요. 예, 자, SRC로 지어가지고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2005년 정도까지 15년 사이에 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SRC가 일반적인 RC 구조보다 더 약해요. 자, SRC라는 건 뭐냐면 기둥을 이렇게 볼게요. 자, RC 구조라는 거는 레미콘 콘크리트 구조라는 거는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박혀가지고, 철근이 이렇게 박혀요. 철근이 박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또 철근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요렇게 해가지고 이 철근이, 철근, 이래서 기둥과 컬럼과 그 다음에 거더, 위에 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SRC는 어떠냐 하면은 요렇게 된 기둥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H빔이 이렇게 들어가요. H빔이 들어간 걸 갖다가, 자, 힘은 이 H빔이 다 받는 걸로 하고, 얘는 방화 피복, 콘크리트는 방화 피복으로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일부 압축 응력을 받아요. 예. 한데 실제로 이게 옛날에는 이제 이 강도를 갖다가 SRC에 대해 가지고 SRC가 나중에 이게 더 초고층을 올리는데 더 편하다, 이래 가지고서 SRC로 많이 지었어요. 근데 실제 지진이 일본에서 나 보니까 이 SRC로 졌던 이 건물들이 전부 다 붕괴돼 버렸어요. 큰 지진이 나니까 7 이상의 지진이 나니까 SRC로 진 건축물들이, 다 망가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다 뽀개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7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하니까 오히려 더 RC로 진 건축물들이, 똑같은 높이의 똑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비교할 때 RC로 진 건축물들이 더 안전하게 있었어요. 자, 이거는 수직파나 수평파 지진이라는 거는 수직으로 이렇게 흔드는 지진이 있고 수평으로 흔드는 지진이 있어요. 두 개 다 공이해가지고 RC 건축물들이 훨씬 더 좋은. 그래서 2005년 정도, 2005년 이후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높은 건축물을 올리려면 이 SRC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한 100층 되는 건축물을 쓰려면 SRC를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SRC에다가 철근을 갖다가 더 보강을 해가지고 철골과 함께 철근 보강을 해서 짓는 SRC 구조 기법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조금 더 안전한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자 2005년 이전에 지었던 설계가 되고 했던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한강 기법이라는 걸로 짓기는 하더라도, 자, 허용능력 설계보다도 극한강 설계라는 게 훨씬 더 튼튼하게 질 수 있는 건축물이에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이에요. 근데 계산과 실제는 다르더라라는 게 증명이 된 게, 지진이 딴 데에서 이제 수많은 도시들에서 지진이 나다 보니까 LA에서도 나고 어디서도 나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SRC 건축물이 오히려 튼튼할 줄 알았는데, 학술적으로는 튼튼한데 실제적으로는 튼튼하지가 않아. 나중에 그냥 뽀샥하고 다 그냥 뭉개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강해서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살 때 지진 같은 거를 고민을 한다라면은
높은 건축물에 사신다라면은 이제 2005년 이후에 그 지어진 건축물을 높은 건축물을 사시는 게 낫고, 그 전에 지어진 높은 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고층 50층이 넘고 뭐 30층, 50층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일단은 이런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것, 더 알려드려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자, 이제 그러면은 어떤 건축물에 우리 주택은 어떠냐? 예. 주택이라는 건물들은 지금 1950년대부터 해가지고 1970년대까지 지어진, 1970년대까지 지어진 건축물의 주택의 대부분은, 요거는 조적조라는 걸로 지어져 있어요. 조적조. 자, 다른 말로 하면 벽돌로 지어져 있어요. 벽돌로 지어진 거는, 이거는 지진에는 쥐약. 이거는 진도 4짜리에 진도 4짜리에 완파돼요. 완파. 진도 4짜리에 완파가 됩니다. 조적조라 그런 거는 벽돌로 하나 이렇게 싸가지고, 벽돌로 이렇게 하나하나 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티로폼 넣고 또 안에다가 벽돌을 또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축물이에요. 기둥도 이 조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1970년까지는 기둥도. 근데 1980년서부터는 기둥, 보, 그 다음에 보에는 이제 거더라는 것과 이제 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 다 이걸 갖다가 요거는 RC로 만들고, 벽만 이제 조적조를 했어요. 이런 건축물들은 5 정도 되면 완파돼요. 진도 5에서 5.5 정도면 완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조적조 건축물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진이 좀 난다 그러면 집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자,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 그것도 오래된 주택 사시는 분들은 지진 나면 졸라 튀세요. 절대로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1990년서 정도부터 진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전체를 이제 RC로 짓는 건축물, 그 다음에 여기에 지진에 대해서 내진 구조를 적용시켜 가지고 지은 그런 주택도 나왔어요. 근데 자, 대부분의 주택들은 보면은 어떠냐 하면, 그러나 지금 2021년인데 아직까지도 주택을 질 때에는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가 방 들어가고 뭐 부엌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이런 데들은 다 RC로 져요. RC로. 콘크리트로 한단 말이야. 기둥도 있고. 밑에 방바닥 슬라브라고 하는데, 방바닥도 이 부분도 다 RC로 다 져요. 그 다음에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계단이 있으면 이거 계단 전체 벽은 옹벽이라는 걸로 짓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RC예요. RC라는 거예요. 레미콘 콘크리트.
예,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RC라는 용어 정도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RC에서는 요거는 안 무너져. 요 계단실이 제일 안전해. 여러분, 예? 저 옛날에 삼풍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데가 어디냐면 계단실이야, 계단실. 예.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거는 만약에 제일 안전한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빌라에서 지진이 났다. 빌라 안에서 제일 안전한 데는 어디냐? 계단이야. 계단. 아시겠죠? 빌라 안에서 제일 안전한 부분은 계단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피할 데가 없으면은 계단으로 피하면 돼. 빌라 안에서는. 예, 4층에서 5층짜리 빌라, 이런 것들에서, 그 다음에 또 원룸, 이런 데서도 제일 안전한 곳은 이 계단이야. 계단. 또, 80년대, 90년대 진 건축물, 상가 건축물 안에서도 제일 안전한 데는 계단이야. 계단. 계단에 도망가시면 돼요. 계단으로. 예, 계단에 있으면은, 예, 계단은 전체가 다 옹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자, 근데 제일 위험한 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예. 제일 위험한 행동, 그거만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앞으로 지진이 엄청나게 날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지진 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요때 이제 한번 알려드린 건데, 지진이 났을 때 제일 위험한 행동, 지진 때, 예, 베스트로, 예, 위험한, 예, 데인저러스한 예, 행동 뭐냐? 높은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높은 건축물이야. 이게 높은 건축물이야. 높은 건축물이 이렇게 해서 존나 높아. 한 50층 돼. 50층 되는데, 여기서 지진 난다고 연락에 도망 나가지고 이 도로가에 서 있는 행동. 여기가 인도가 있고, 여기가 차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또 높은 건축물이 또 있어. 근데 여기까지 여기 차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인도에 서 있는 사람, 이거 다 뒤져요. 예. 진도 5짜리가 나잖아? 진도 5에서 6짜리 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거 다 뒤져요.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은 언제나 괜찮으니까, 큰사장님, 예. 아무 때나, 예, 연락 주세요. 예. 자, 이건 다 뒤져요. 왜? 이 건축물이라는 것들은 전부 다 뭘로 만들어졌느냐? 커튼월이라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커튼월. 예. 이 벽을 확대해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콘크리트나, 예, 아니면은 H빔으로 해서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만큼 띄워서,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 여기가 이제 100에서 예, 한 200 정도까지 이걸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돌멩이들이나, 예, 아니면 이렇게 유리를 이렇게 끼워놔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 거리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예, 이게 회스너라고 하는데 여기다 앙카를 박아서 이렇게
예, 여기다가 촉이 하나 이렇게 나와서 돌이나 유리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놔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게 옛날 건축물, 옛날 고층 건축물에 옛날 고층 건축물에는 이거를 갖다가 스텐이 아니라 쇠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다 녹이 다 쓸어 있다고요. 녹 쓸어 있어 이게. 그럼 이게 지진이 와서 이걸 흔들어 버리잖아 이렇게. 그럼 이게 후두둑하고 창문하고 유리하고가 왕창 쏟아져 내려요 밑으로. 돌하고 돌멩이들하고 벽에 붙여놓은 돌멩이들하고. 그러면은 인도에다가는 거기에 깔려 뒤지는 거예요. 유리 파편에 맞아 뒤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도심에서 제일 건축물이 이 지진 났을 때 제일 안전한 데가 지하상가예요. 지하상가,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철이에요. 예. 지상에 있다가는 뭘 맞아도 맞아요. 예. 큰 지진이 날 때는.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조금만 좀 우리 개소리타파 TV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될 상식이라서 예, 좀 알려드렸어요. 예. 예.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경의 지진이 이제 5.9짜리가 났으면 그 다음에 더 센 지진이 올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동경 부분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수도권 대지진이 한 번은 꼭 난다. 50년 내에는 한 번 꼭 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일본 동경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50년 내에는 한 번에 진도 거의 9에 속하는 엄청난 지진이 동경에서 난다. 동경 수도권에서 난다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수도권 동경대지진, 이제 관동대지진이 다시 한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좀 알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집을 고를 때 지진 안 난다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양산 지각판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지각판들 같은 것들 때문에 지진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해, 그 다음에 저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에 지진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제가 전라도 같은 데는 신안염전에서 염전로에 쓰다가 천벌을 받아서 그런지 그런 쪽 이제 저 남해안 쪽부터 해가지고 지진이 점점 전라도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왔으니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대장동 사태, 지금 화천대유 사태, 자, 이걸 누가 터뜨렸죠? 이걸 누가 터뜨렸어요? 대장동 화천대유 사태 같은 경우에는 터뜨린 주체가 누구냐 하면 좌파 쪽에서 터뜨렸어요. 좌파 쪽에서 터뜨렸다고. 우파 쪽에서 터뜨린 것 같죠? 아니에요. 좌파 쪽에서 터뜨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일 이 언론들이 보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낙연이 이재명을 갖다 공격을 하면서 이걸 특검을 해라, 이거를 조사를 해라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또 민주당 또한 이 대장동과 화천대유 사태를 갖다가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기네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재명은 특검은 안 받겠다. 검찰 조사는 받겠다. 이렇게 개기고 있고, 그러면서 이재명은 계속 경선을 하고 있어요. 계속 경선을 하고 있으면서 벌써 55.9%? 55.9%, 56%나 되는 누적 지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과반수가 넘어가지고 전당대회를 갖다가 쭉 다 했을 때 이제 11월까지 끝났을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재명이가 이기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전부 다 이걸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공수처나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냐? 여기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촉구 천막 농성을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좌파가 터트린 사건이죠. 좌파가 터트린 사건에 그걸 갖다가 미끼를 물어버렸어요. 미끼를 물었어. 그러니까 큰 거 하나 던져주니까 미끼를 물었어. 자, 그러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대장동이라는 게 나오는 순간에 K방역의 부당함, K방역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은 다 없어졌어. 정치적 관심에서 다 멀어졌어. 그동안에 광화문에서 집회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 근데 국민당은 이걸 갖다 물어가지고 이걸로만 해가지고 계속 이제 가면서 각 대권 주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왜 좌파가 터뜨렸느냐? 그리고 덮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덮을 수 있었어요. 이 정부에서 옵티머스 프라임이나 신라젠이나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사건을 덮어왔어요. 근데 사건을 덮질 않아.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파면 파고 새로운 걸 맨날 내놔. 맨날 내놓으면서 이걸 사건을 파고 마음대로 그냥 휘젓고 다니게, 언론이 휘젓고 다니게 민주당이나 이 정부 여당에서 놔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는 아니 이명박근혜 때 이루어진 거다 라는 프레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걸 돌리고 있어요. 자, 이게부터 수상하죠. 그쵸?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잊어버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잊어버렸어. 오로지 대장동, 야, 저거 하나 하면 민주당을 아주 밟아버리고 내년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지, 국민당, 그 다음에 찌질한 이상한 애들, 우파라고 자칭 우파라고 얘기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민주당 앞에 가가지고 이재명이 막 욕하는 거 막 틀어놓고 거기서 막 쌍욕해가면서 이런 짓들을 해가면서 그걸 갖다가 미끼 물었지. 어그로 끌면서. 그러면 이제 대장동 사태, 화천대유 사태가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어그로를 끌어. 누구야? 민주당도 대장동 가지고 어그로를 끌어. 이건 이명박근혜 때야. 이거는 국민당 니네들 때 일어난 사건인데 니네들 그때 정치 참 잘했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당 탓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당은 이건 민주당의 이재명의,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그러한 좌파 세력이 총체적인 그런 비리를 갖다 일으킨 그러한 사건이다. 민주당 비호 세력인들이 그것을 해먹고 난 당군 이래 최대의 사건이다. 이러면서 그걸로 또 어그를 또 끌어가지고 이걸 가져오려고 그래. 근데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담담해. 왜? 생각보다 담담한 게 이러면서도 계속 대권을 갖다가 가고 있어.
너무나 뻔뻔한 건지 아니면 뭔가 자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근데 또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 특검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를 안 해. 뭐 공수처라든지 검찰이라든지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걸로 은근슬쩍 스리슬쩍 넘어가. 특검을 해도 뭐 괜찮고, 이상하지. 응?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나 몰라. 모르쇠 정책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어. 청와대 대변인이 이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이런 방구 별로 이야기하는 게 없어. 뭐 그러한 사건에 뭐 뭐 그런 뭐 별반 뭐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언론들은 계속 이걸 물어가면서 있어. 거기에 이제 곽상도가 딱 껴있고 곽상도 아들도 딱 껴있고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요때 하나 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게 뭐냐 하면, 유시민이 이재명 지원 출격 임박? 대선 역할론 주목? 자, 우리가 이제 유시민이가 어디 편을 드냐라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유시민의 움직임을, 유시민은 노빠야. 노면재단 이사장이야. 노면재단 이사장인데 이제 연임을 하는 걸 안 한대. 연임할 수가 있어. 거기 정관에 의하면. 노면재단 정관에 의하면. 근데 연임을 안 하겠대. 그 좋은 자리를.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야? 얘는 정치하러 나오겠다는 이야기거든. 정치 또는 돈 벌러 나오겠다는 거거든. 노면재단에 있으면서는 돈 벌기도 힘들고 정치하기도 힘드니까 얘는 뭔가 하러 나오겠다라는 것인데, 얘가 지금의 이제 내리안의 보도에 따르면 유시민 노무현 단체 이사장 오는 14일 퇴임한다. 14일. 예, 금방이죠. 이재명 캠프 안민석, 이재명 반감 해소 기대. 캠프에는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모종의 역할. 일각선 중도 외연 확장 걸림돌 우려 목소리도 있다. 뭐 이런 뭐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유시민 역할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요. 네. 내가 노구지 않았나요? 자기 말처럼. 예. 재단 이사장은 정관상 연임이 가능하지만 유 이사장이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대선 정부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 이사장은 4일 노면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 14남북선언 14주년 특별방송에서 오늘 이 이사장으로 참석하는 것은 마지막 공식 행사라며 14일까지 재단에 두어 번 출근해 이사장 임기를 끝내도록 하겠다라는 거야.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얘의 스탠스가 지금 만약에 이재명 쪽으로 갔다 이러면은, 자, 여러분, 당군 조선 이후에 최대의 이익 사기고, 개발 사기, 개발 사기예요, 개발 사기. 그리고 엄청난 마진이 난 거예요. 근데 밝혀져 있는 수익만 그렇게 나온 거예요. 밝혀져 있는 수익만.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4천억 한 다음에 추가 수익 2,700억. 또 밝혀진 수익. 또 밝혀진 수익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그것들을 왜 다 현금으로 막 찾아지고, 500억이 넘는 금액이 현금으로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사들이 거기에 관여해서 돈을 쳐 드셨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들을 처먹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이재명은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지 않았을까?
이재명은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분배하는, 이재명은 그 대장동 땅 거기를 갖다가 민간 사업이었던 걸 공기업으로 돌려가지고 대장동 사업을 내가 설계해서 내가 설계한 사람이다. 내가 설계한 사람이다. 이거 누구 말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누가 그랬잖아. 뭐 그 배는 내가 설계했다. 뭐 이런 것처럼. 예. 대장동을 내가 설계한 거다. 라고 했지만은 그러다가 나중에는 난 아니야. 서류 그거 내놔. 그러니까 서류 못 내놔. 라고 지금 뻗대고 있어요. 대장동 관련 서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못 내놔.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예. 그러면 얘는 이 대장동을 설계한 게 아니라 대장동에서 나온 수익 분배를 설계한 사람이 아닌가. 설계는 분명히 했는데 대장동에서 나온 수익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이것을 여야에 어떻게 분배했는가, 예. 여야에 어떻게 분배했는가라는 이야기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여당에만 분배를 했겠어요? 시의원들한테 분배 안 했겠어요? 거기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각종 신문사도 알고 있었을 건데 신문사, 언론에도 분배를 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검찰이나 이런 쪽 같은 거 내용 알고 있는데, 예. 검찰이나 이런 거는 정보망 다 있어요. 예. 수익 분배 안 했겠어요? 예. 그 다음에 큰 손들한테 수익 분배 안 했겠어요? 그거 이재명이 다 먹었겠어요? 이재명이 다 먹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먹었냐? 예.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여야에 있는 많은 정치꾼들이 사기꾼들처럼 야바이꾼들처럼 그 돈을 다 승냥이 때처럼 가서 뜯어먹었다. 그것을 분배한 것은 이재명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유시민은 정통 노빠에다가 문빠예요. 근데 문재인은 이재명을 싫어해. 문재인은 이재명을 싫어해. 이재명도 문재인을 싫어해. 그럼 문재인한테는 돈이 갔을까 안 갔을까? 대장동을 해가지고. 안 갔을 것 같다는 거지. 문재인 측근들한테는 그 돈이 안 갔을 거야. 그런데 대장동 사태가 나와서 수천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 유시민이 급하게 갑자기 노면재단 이사장을 던져버리고 나온다라는 것. 이것이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을 지지하고 나온다라면, 그리고 대장동 사태를 갖다가 덮으려는 움직임을 같이 보인다라면 이 유시민도 또한 그 돈을 왕창 처먹은 분이 되시겠죠? 예? 되시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유시민의 지금 움직임을 딱 보고 나면은 유시민이 대장동 사건에 연관이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습니까? 문재인은 이낙연 지지예요. 청와대도 이낙연 지지예요. 자,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지지, 민주당의 당직자들도 이낙연 지지예요. 그런데 이 이재명이가 잘 나가 버리니까 근데 거기서 대장동을 터트린 거는 바로 이러한 것이 대장동을 터트리면 이재명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낙연을 올리기 위한 민주당의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만약에 유시민이 들이받는 게 돼요. 이재명을 편을 들어버리게 되면 유시민은 문재인과 들이박아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예. 들이박아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재명이 또 하나 이상한 행보를 보이는 게 있는데, 모조리 다 종북 좌파들 갖다가 끄집어 모아가지고, 예, 자기 옆으로 선거 캠프에 합류를 시키고 있어요. 종북 좌파를 갖다가.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또 나. 올바른 제대로 종북 좌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옛날에 우리 뭐야 저기 전학년인가 저거 있잖아요. 전국 학생 전국 대학생 전대협 출신들은 여기로 안 와. 전대협 출신들이 오리지널 종북파인데, 오리지널 종북파들은 이쪽 이재명 쪽으로 가질 않아. 근데 그때 전국 학생연합이라고 또 있었거든. 전학년이라고 있었어. 전학년 애들은 글로 가. 근데 전대협 애들은 문재인 옆에 있어. 그러니까 진정한 종북파와 지금 현재 힘을 가지고 있는 종북파들은 문재인 옆에 있어.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떨거지들, 이 정부에서 제대로 이제 대접을 못 받은 종북 단체들, 종북 인사들은 이재명 쪽으로 가. 이재명이 나는 종북이야 라는 걸 갖다가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어. 그건 뭐냐 하면, 자, 어떤 거냐 하면, 이재명은 문재인과 그 다음에 전대협의 지지는 못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장동 사태를 터뜨린 거는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는 분명해요. 그리고 그거 전에, 사전 전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재명과 국민당을 갖다가 다 밟아버리고, 예, 문재인 측근으로는 돈이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재명이가 문재인 쪽을 싫어하는데, 옛날부터 싫어했는데 그쪽으로 돈을 줬겠냐 이 말이지. 안 줬단 말이지. 네? 그러면 유시민이 지금 이제 14일 날 나오고 나서 만약에 저쪽 편을 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여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네. 유시민이, 대장동 돈을 먹었네. 그래서 결국은 유시민, 예. 자, 이제 이재명 편을 마지막까지 드는 애들은 어떤 거냐? 대장동을 덮으려고 하는 자, 이재명 편을 서서 계속 싸우고 있는 자, 그들은 누구냐? 이재명의 대장동 돈을 먹은 애들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대장동을 갖다가 이제 어그로를 끌면서 이제 돈을 벌려는, 예, 또 우파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시위꾼들이 지금 민주당 쪽에 가가지고, 누군지 알죠? 그쵸? 예, 거기서, 예, 아주 막 쌍욕을 해가면서, 이제 우파 쪽에 그 이미지를 완벽하게 더럽히고 있어요. 우파 쪽 이미지를 완벽하게 더럽히면서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일주일째 대장동 가지고, 이재명 씹기 좋잖아. 그쵸? 지금 현재. 예. 무조건 아주 단순하게, 자, 시위라는 거나 사람들한테 인지를 받고 인식을 받는 데에는 아주 단순 명확한 게 좋아요. 예, 옛날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처럼 그냥 이걸 갖다가 남녀호랭구에서 남녀호랭기고 이거 외우는 것처럼, 아니면은 오음질교에서 엄만 계속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 되풀이하면, 예, 반복 되풀이하면 그것이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우매한 민중들한테 먹히는 거가 되거든. 그래서 모두 다 거기로 가가지고, 예, 돈벌이를 향해서 글로 가서, 예, 돈을 땡겨내려고, 슈퍼챗 땡겨내려고, 또한 옛날에 영광, 그들이 가졌던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때, 그 모토를 가지고서는 연락에 씨부렸다가 무참히 참패를 했던 그들이 다시 거기에 가서 이재명 특검 받아라를 갖다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특검 받아라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재명이 욕을 하는 거나, 내가 볼 때는 그 방송을 지나다가 잠깐 봤는데, 이재명이 형수한테 욕하는 거나, 그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바깥쪽 보면서 그 욕을 하고 있는 거나, 사람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쌍욕을 날리고 있는 거나, 똑같이 보이거나 오히려 더 악하게 보이는, 그 다음에 더 건방지고 악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사악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무성의하게 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에 눈살이 찌푸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정세님, 예, 유촉새가 대통령으로 나오기에는 지금 이제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예, 유촉새를 대통령 만들기에는 지금 이제 당원 당규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중간에 끼어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예, 지금 끼어들어가기 힘들고, 자, 지금 이제 얘가 유촉새가 나와서 이낙연을 지원할 것이냐, 이재명을 지원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예, 이게 노무현파들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대선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대장동 사태를 덮을지 말지에 대한 것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정선님. 지금 이제 유시민은, 예, 그 당원 당규상 지금 그건 안 돼요. 만약에 이재명하고 이낙연 둘 다 날라간다 그러면 추미애가 올라오는 상황이 돼버려요. 예, 당원 당규상 그렇습니다. 예, 당원 당규를 갖다가 지금 가로늦게 바꾸질 못해요. 유시민이 대권에 도전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원 당규상. 예. 암만 문재인이라 그래도 지금 이제 선거 다 다가오고 있는데, 예, 지금 선거철 다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선거철 다 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유시민을 갖다가, 예, 거기 당권에 도전시킬 수는 없어요. 이미 커탈락을 막 시킨 상황에서 유시민을 갖다 중간에 집어넣는다 그러는 거는 어떤 당협 위원장들도 모조리 다 반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대통령 출마한다고 사표 냈어요. 대통령 출마한다고 사표는 내진 않았고요. 예. 14일날 이제 사표를 내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예, 이제 그런 건데, 대통령 된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좀 있으면은 이제 금방 밝혀질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촉새가, 자, 유시민이 누구를 지원하느냐, 어떠한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유시민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대장동과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판세가 거기서 유시민의 거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예,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자, 이거는요, 대장동이라는 거는 실제로
대장동 개발 사건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어그로를 만들었고 사건을 던져서 개 던져놔가지고 언론사들한테 뿌리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파 좌우파 할 거 없이 다 이걸 물고 이재명을 물고 뜯고 이재명 주변들을 파고 물고 뜯고 하면서 이재명을 전체를 죽여버리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돈 먹은 우파까지 같이 다 죽이면서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때가 더 잘했네.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때는 이런 건 없었잖아. 이명박근혜 때는 이런 더러운 건들이 이렇게 일어났지만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어도 이러한 당군 이래 최대의 이런 비리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때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것을 갖다가 내세우기 위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모조리 다 망각시키고 오로지 큰 사건이잖아요. 예? 이 사건 자체. 그러니까 큰 사건 하나를 던져줌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글로 다 끌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려는 이 정부의 개수작, 개소리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른 거는 지금 다 모든 사건들이 잊혀졌어요. 조민도 잊혀졌고, 조국도 잊혀졌고, 정경심도 잊혀졌고, 모조리 다 잊혀졌어요. 모조리 다 잊혀지고 남은 거는 윤석열이 여기에 대장동에도 관련이 됐다 안 됐다? 윤석열이 고소 청탁했다 안 했다? 우파에다가 그 다음에 대장동이 어떻게 됐다? 요거만 남아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것에 빠뜨려 가지고서는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어그로에 끌려 가지고, 근데 거기에 우파도 아닌 것이 우파인 척하고 정의롭지도 않은 것들이 정의로운 척을 하면서 동네 양아치처럼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민주당사 앞에서 특검 받아라 특검 받아라, 그렇게 특검 받으라 한다고 그렇게 쌍욕을 해댄다고 해서 이재명이 특검 받을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영향받을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재명한테 고소만 당할 건데, 그 잘못하다가는 이재명 같은 인간을 잘못 건드리면은 그 감옥 가요. 예. 부정선거는 뭐 100% 일어난다라고 봐야죠, 여러분. 100% 일어난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1위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과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안 그래요. 그거 이명박근혜 때 일어난 거다. 이명박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박근혜 때까지 와서 한 거잖아. 그 이재명이 그 나쁜 놈이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한다고요. 민주당이 잘못했다 생각 안 한다고요. 이거 가지고. 왜? 언론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언론들이 이거는 이명박근혜 때 일어난 일이야. 2010년부터 일어난 일이야. 예, 2010년 때 대통령 누구야? 명박이래. 그 후에 대통령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이네. 야, 이명박근혜 때문에, 야, 이거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민주당에는 털끝만큼도 영향이 안 가고, 그냥 단지 이재명만 다치고, 이재명 주변에만 애들만 다치고, 이재명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만 다치고,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이나 세력들만 거기에 같이 그냥 양념으로 몇 명 섞어가지고 얘네들도 있네. 이래서 평소에 밉상위였던 애들 몇 명 잘라낼 거고, 가지치기 해낼 거고, 그 다음에 우파 쪽에서 왕창 쓸어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예. 근데 만약
유시민이 나와서 이재명 편을 들면서 이재명이 가는데 대장동 부분을 갖다가 끌고 가면서 이걸 갖다가 법적인 부분까지 대검까지 끌고 가면서 이재명을 구속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한다. 이재명에 대해서 압수수색, 구속, 그 다음에 이재명의 신변 구속을 안 하고 계속 대선을 갖다가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문재인까지 이 대장동에 관련이 됐다라는 거예요. 청와대 인사들까지, 조국이나 이런 애들까지도 전부 대장동에 관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유시민이 그냥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유시민이 지금 현재 전체 노빠들을 갖다가 다 이끌고 있어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에요. 그러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란 건, 그거는 노무현 재단이라는 거는 거기 빠들이 문빠기도 하단 말이에요. 문빠와 노빠를 다 이끌고 있는 게 유시민이란 말이에요. 유시민이 근데 이재명을 갖다가 디펜스를 치고, 그 디펜스 치는 걸 갖다가 문재인이 묵인한다 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냐, 문재인조차도 이 대장동에 연관이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유시민 행동 잘해라. 너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많은 것들이 밝혀지게 되어 있단 말이지. 자, 정소연님은 이제 이준석이 이제 유승민이 이제 총리 만들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자, 진짜로 이준석은 유승민 편이에요. 요번에 이제 그 8명이서 대권 토론을 할 때 하태경이 유승민을 대하는 걸 보셨죠? 유승민을 따뜻하게 사랑하는 눈으로, 아주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눈으로 보면서 거기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오히려 질문을 하는데 치켜 세워주는 질문만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너무나 표가 나게, 너무나 그게 쇼라는 게 표가 나게,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오바이트가. 이거는 개 오바이트를 할 정도로 역겨운 그런 그 연출이었어요. 하태경과 유승민. 하태경은 유승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온 그런 이제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그거죠. 한 사람을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이건 뭐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할 수밖에 없는 게 같은 바른미래당에서 같이 있었고, 거기에 이준석이도 또한 그것이고, 그들은 아직도 탄핵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자, 우리가 친중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를 갖다가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친중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기존 정치인들 때문이에요. 기존에 좌우를 막론한 모든 정치인들이 중국의 돈을 먹었어요. 중국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중국으로부터 로비를 당하고, 중국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은 중국과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고위직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높은 공무원들은 중국과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책 연구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대외 협력을 한다고 치고 중국과의 커넥션에 엮여 있다. 또는 협박을 받고 있다. 약점을 잡혀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큰일이에요. 중국이 파키스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군소 국가들의 선거에 개입하려던 정황들이 발견돼서 그것을 미국의 CIA가 제지하려고 하고, 실제로 중국이 다른 나라들의 선거들에 많이 관여를 한 게 있어요. 자금적으로, 물적으로, 인적으로, 정보로.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선에 중국의 관여가 없을까요? 우리는 과연 민주당만을, 그 다음에 저 문재인만을, 민주당에 나와 있는 저 애들만을 걱정해야 될까요? 나폴레옹이 말을 했죠. 예. 가장 무서운 적은 우수한 상대편 적이 아니라 우둔한 우리 편이다.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봤을 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당 중에 우둔한 애가 하나 있어요. 이준석이죠. 우둔하죠. 예,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예. 또 있습니다. 하태경, 유승민, 예, 우둔하죠. 예. 황교안 우둔합니다. 예. 이제서야 가론께 나와가지고 그렇게 쇼를 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예. 그 다음에 수많은 등에서 칼을 찌르는, 등에서 창을 들이대는 우리 편들이 있어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우매한 우리 편. 예? 자, 우파 국민들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 어문대다가 힘을 쓰고 어문대를 갖다 응원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가 불리해지고 우리가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지지자들 있잖아요. 문재인 탄핵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문재인 탄핵한다고 좋다 이래가지고 돈 막 뿌리고 막 그러면서, 예,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해서 200명의 국회의원이 나올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156명의 국회의원이 나오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런 우둔한 지도자들, 또는 나만 믿고 있으면은 무조건 우리는 승리합니다, 서초대첩, 여의도대첩에서 승리합니다, 이런 우둔한 지도자를 따라가는 우둔한 민중들이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적은, 앞에 있는 적들은요 상대가 되고 눈에 보이는 적이에요. 근데 나는 너네 편이야, 우리는 우리잖아, 우리는 식구 아니가 식구,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것만을 챙기고, 자기의 다음 것들만을 챙겨대는 그런 인간들이 우리 우파 진영에 있다라는 게, 그게 더 소름 끼치고 무서운 것이에요.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지금 여러분, 애국 우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둔한 우매한 우파 민중과 친중으로 적화되어 있는 우파라고 하는, 민주당 우파라고 볼 수도 없지, 보수라고 볼 수도 없고, 좌파의 반대쪽에 나는 서 있어. 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내가 여기서 정권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이들도 친중이고, 저들도 또한 친중이고, 우리가 이 정치권들이 친중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친중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은
우리나라는 망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나라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중국을 사대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았나요? 자, 우리나라가 중국을 중국 공산당이라고 해서 중국과의 단교를 하고 중국을 저 떼놈들 그러면서 우리가 적으로 여길 때에는 우리나라 어떻게 됐나요? 엄청난 발전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중국과의 문호를 개방하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들의 다시 중국을 사대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생겨난 것이 맞잖아요. 틀리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들은 큰 국가고 여기는 작은 국가인데 큰 국가를 작은 나라가 따라감이 당연하지 아니한가, 이런 작같은 소리를 하는 우파도 있어요. 그들의 경제적으로 큰 규모에 대해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잘 지낼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홍준표예요. 그들은 경제 규모가 크다. 근데 그게 그때 경제 규모가 크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들은 규모가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하고 잘 맞춰야 된다 라고 말을 한 게 누구냐면 홍준표예요. 그러니까 원로 정치인들은 홍준표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친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원로 정치인들, 그 다음에 기존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초선 이상들에서 나오는 정치인들과 정치꾼들은 중국 4대 정신을 갖다가 머릿속에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90년도 초부터 해가지고 중국과의 문호 개방이 된 30년 동안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중국으로 초청받아가서 돈 받고 대접받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 통이면은 중국과의 통상무역 부분에서 뭐 얘기를 하고 뭐 한중 문화 교류 협회 이런 데에서 회장직 같은 거 맡아가면서 서로 간에 뭐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면서 또 돈 챙겨가며 또 뭐 어떤 이상한 대접 같은 걸 받아가며 요상한 대접 같은 걸 받아가며 뭐 그쪽에 뭐 자식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기성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총통령에 제가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총통님, 제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4대 했다라는 거를. 조선왕조 500년 동안 4대 했다라고 그랬어요. 당군 조선 때부터 해서 뭐 4대 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조선왕조 500년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하는 인간들을 갖다가 지금 정치 초선들도 그들로부터 나쁜 것들만 배우고 있어요. 싹 다 갈아엎는 레볼루션이 필요해요. 싹 다 갈아엎는 리노베이션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원로라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정치 원로라는 사람들은 다 친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정치 원로? 중국과의 연관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면 근데 지금 전 세계는 중국과 미국으로 양분돼 있어요. 양분돼서 어쩔 수 없이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서 신냉전이 지금 현재 전쟁으로 비화돼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심리전이 있고 전면전이 있어요. 근데 전쟁의 전초인 심리전, 누가 먼저 기를 누르고 들어가느냐라는 심리전은 3차 세계대전의 심리전은 벌써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심리전 안에 우리가 미국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편도 들고 있지 않아도 문제인데 우리는 중국 편을 들고 있어요. 북한 편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요번에 국민당에 나온 대표들조차도, 대통령 예비 후보들조차도 중국 사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오로지 최재형 한 사람만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재형 커트라인, 커트돼서 최재형 씨는 날라갔어요. 그러면 홍준표가 하냐, 유승민이 하냐, 윤석열이 하냐, 누가 하냐. 아무도 안 해. 친중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고. 미국과의 국방 강화, 미국과의 한미, 한미 군사 협력 확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안 하고, 사드 배치를 갖다가 더 하는 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나, 중국의 핵 문제, 중국의 원자로 문제. 자, 지금 이제 하늘이 이렇게 맑아졌어. 중국에서 공장을 안 돌리니까 이 하늘이 이렇게 파랗단 말이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는 문제에서조차도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서울 하늘이 얼마나 파랗습니까? 비만 안 올라 그러면 서울 하늘은 파래. 근데 눈 감고 하늘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태양을 가리듯이 거짓말을 해대던 문재인 정부하고, 옛날에 그 박원순, 지금 고인이 됐지만, 그런 인간들, 우리의 문제다, 황사, 이런 것들, 미세먼지, 이런 것들 다 우리의 문제다. 서울의 대기 환경의 악화, 우리 문제다. 중국으로부터는 30%밖에 영향이 없다, 15%밖에 영향이 없다 했던 인간들은 다 어딨냐고. 그 연구원들, 그 데이터를 냈던 연구원들은 다 어딨냐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해. 우리가 위험한 거는 북한보다 중국이 더 위험하다고. 북한은 자력으로 우리를 침공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자력으로 우리를 침공할 그 감이 안 돼. 이제 북한은 우리나라 국력으로는 개무시해도 되는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북한을 조종해서 미사일 도발하게 하고, 식량 좀 주고 미사일 도발하게 하고, 비행기 갖다 주고, 기름 갖다 주고, 이래서 도발해라 다 시켜서 하는 정도의 중국 꼬봉의 수준이에요, 지금요. 중국의 개 수준인 북한인 거죠. 근데 그러한 그 북한에 대해서 다시 또한 강아지 노릇을 하고 있는 정부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당, 여당과 야당 전부 다 이 쓰레기들, 이것들은 전부 다 진짜로 시민운동, 국민 전체가 일어나서 이 쓰레기들을 처리해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공화정이죠. 공화국이에요. 리퍼블릭. 우리나라는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인데 공화국 같지가 않아. 하나의 왕이 있고, 그 왕에 있어가지고 사대를 하는 간신배들이 있고, 중국과 왕과 중국에 사대하는 그런 간신배들이 있고, 근데 그런 조선 때에도, 조선왕조 때에도 중국과의 이 그 사대는
반대한다라는 선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조선왕조보다도 못한 지금의 사태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북한 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중국이 중요한 거라니까. 우리 이번 선거 중풍이 들어와요. 북풍 들어오고 중풍 들어오고, 중국에서 바람이 불고 북한에서 바람이 불고. 옛날 우리 북풍밖에 없었잖아. 예? 근데 미국은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있죠.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미국 상원이나 하원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미연합사령부라든지 서태평양 사령부가 지금 일본에 와 있어요. 거기서는 얘기를 안 해요. 너네 하는 대로 해봐. 하는 대로 해봐. 여러분이 미국이라면 여러분이 친구예요. 친구. 자, 어디 가서 이제 패싸움에 한판 붙을 것 같아. 근데 전마도 세고 우리도 세.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좀 많이 뭉쳐가지고, 어차피 패싸움인 거 많이 뭉쳐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좀 센 놈이 하나 있는데, 저게 이 중에서는 거의 뭐 서열 2위나 3위로 센 놈이야. 근데 저 놈이 느낌이 저 짝이야, 저 짝.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짝인 것 같으면은 얘를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일반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럴지언데, 냉혹한 국제 정세 안에서, 냉혹한 국제 문제 안에서 이따위 자세를 갖다가, 어정쩡한 자세를 갖다가 취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자세를 취하면서 오히려 중국 쪽으로 기운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나라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에다가 또 미국이라는 곳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대만의 제재를 받고 영국, 프랑스의 제재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이라도 한 번만 해보세요. 중국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라는 걸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좌파 여러분들, 우리가 중국에 친하면 중국 취급을 받는 거야. 중도보수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이 방송을 보게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친하면 미국이 중국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한인데 우리나라 중국 편을 드는 순간에 우리는, 여러분이 미국이라면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겠나요? 나 같으면 밟아버려요. 얘 중국 편이네. 중국 밟기 전에 얘부터 밟아버리자. 왜? 등 뒤에서 칼 찔릴 수가 있다. 자, 국방 서로 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갖다가 맺어놓고는 1년에 제대로 된 훈련 한 번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이 정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걸 갖다가 말이 되게 만드는 정부예요. 강력한 군사협력기구로 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다음에 휴전하고 있는 나라에서 실제로 한 번도 문재인 정부 이후에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미국이 봤을 때는 이건 우방도 아니고 이거는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도 아닌 거예요. 단지 허울 뿐으로 얘를 그래도 내 쪽으로 묶어 놓는 게 낫지. 안 그러면 이 자식이 중국 쪽으로 튈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그냥 명목상으로만, 명칭상으로만 그렇게 놔두는 거지, 실제로 한미 연합사령부는 지금 무력한 상태고, 전쟁이 난다 했을 때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다가 정령 미국이 가져가서 우리나라 군대를 전부 다 할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뻘개들과 중국에서 들어와 있는 간첩들, 북한에서 들어와 있는 간첩들, 그 다음에 정치권에 들어있는 간첩들, 군대 내부에 들어있는 간첩들이 미군 등 뒤에 칼을 꽂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정보를 넘겨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무기를 넘겨줄 거란 말이지. 우리는요, 지금 우리나라 수준은 딱 어디 수준이냐면 옛날 베트남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은요, 아프가니스탄 수준이에요. 여러분은 아프간이 잘 몰라요. 여러분은 아프가니스탄을 잘 안다고 생각하시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개판의 나라예요. 아프가니스탄이 소련 침공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은 수많은 파벌들에 의해서 옛날부터 계속 지네들끼리 오지게 전쟁을 하던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정치도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 보세요. 우파 내에서 수많은 파벌들과 수많은 각자 생각이 다른 지잘난 인간들, 나잘난 인간, 나잘난씨, 지잘난씨, 개잘난씨, 존잘난씨,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는 그 다음에는 서로 간에 패싸움을 하면서 수싸움을 하면서 이 한 당 안에서도 뭉치지 못하고 수싸움을 하고, 근데 저쪽은 그래도 뭉쳐가지고 수싸움을 하고, 어디 민주당 쪽은 수싸움을 지네들끼리 그래도 뭉쳐가지고, 왜? 하나의 고려연방제와 그 다음에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의 물 향한 님을 위한 마음이 있으니까,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뭉쳐있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우파들은 아프가니스탄 정도의 존재들이야. 각 부족들마다 각 지역별로 다들 동상이몽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우파의 현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별 잘못이 없어요. 나라를 잘 통치한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무슨 잘못으로 죽어야 되고 무슨 잘못으로 감옥을 가야 되고. 자, 이게 정상적인 나라면 이렇게 안 돼요.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나라를 아직도 정상적인 국민소득 1인당 GDP 3만 달러가 넘는 훌륭한 선진국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요 지금 현재 베트남이고요, 서울은 사이공이고요, 서울은 카불이에요. 카불. 이 한반도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남베트남 또는 아프가니스탄 영토에 있는 지도자들은 탈레반 지도자들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중국의 비밀경제 부분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대장동이라는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덮어야 되는 사건을 민주당이 깠어요. 근데 이 덮을 사건을 민주당이 어그로를 끌어서 깠는데 그거를 미끼를 우파가 다 쳐물었어요. 우파에 있는 쭉 다 정치권부터 해가지고 아스팔트 나부랭이들까지 다 물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가망이 점점 없게 가버리냐, 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 내용을 한번 이제 내용을 되짚어 보세요. 예. 되짚어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판이 보입니다. 예. 판이 보여요. 지금 우리 우파판은 엉망입니다. 우파판에 정비가 되지 않은 우파판으로 어떻게 좌파판을 이길지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대장동 사태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죠. 저는 이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해졌고요. 부정선거 있죠. 문재인의 지지도 낮아지지 않았어요. 민주당의 지지도 낮아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재명의 지지도까지도 낮아지지가 않아. 응?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석열 터지죠? 그러면 이제 이 국민당은 쓰레기당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터져버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개소리타파TV의 송영훈이었고요. 도와주신 우리 큰사랑님, 다크그레이님, 감사합니다. 큰사랑님 뭐 연락 주시고요. 자,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개소리타파TV 한국자유연합 대표 송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